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참 몰아칠 때 재난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또 사회적 지위가 불안한 사람들에게 더 쉽게 더 빨리 찾아간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이번에 뼈저리게 실감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한 뒤에 그 흔적을 마주하기 시작한 지금 그때와 똑같은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네요. 아파트보다는 주택의 또 2, 3층보다는 1층 또 지하가 당연히 더 쉽게 물에 잠겼지요. 또 주택이 아닌 곳,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같은 데 사는 이 비주택 거주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또 이런 계층 가운데서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받는 피해와 상처는 훨씬 크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홍수 피해 복구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최근 이런저런 논의가 있습니다.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어디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을 할지 또 빠르고 사려 깊은 판단이 나온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게 되네요. 자, 8월 13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인사 건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로 좀 더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문자나 또 콩으로도 들어와서 인사 건네주시고 있습니다. 여상영님, 아카스이스님 반갑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 시작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원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이제 앞서 홍수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여야 간에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가 난 것이다. 이게 안 했으면 또 큰일 났다. 주장이 전혀 다른 주장들이 좀 공방이 벌어질 정도로 펼쳐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지금 결국은 4대강의 4대강보의 이 홍수 조절 기능 이에 대한 실증 분석에 나선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좀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 열쇠말은 4대강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만하죠. 어떤 상징하는 사업이었었는데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을 대상으로 진행된 치수 사업이었고요. 네. 당시 내세웠던 명분이나 목표는 홍수 예방 그리고 생태 보건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외의 것도 있지만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목표가 강조가 됐었는데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그런데 최근에 이 4대강 문제가 다시 정치권에서 소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섬진강 등지에서 이번에 굉장히 홍수 피해가 컸어요. 맞아요. 근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렇게 섬진강 주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섬진강 주변에서도 이런 사업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크지 않았을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정치인들이 반박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를 유발한 것이다라고 이제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의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고요. 네. 또 댐 관리라든가 4대강보의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 평가를 당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의 실증적 분석입니다. 사실 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미래통합당이 여당 시절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요. 있었죠. 예. 아마 기억 떠올려 보시면 감사원에서 그렇죠.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었고요.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은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에서 이번에 실증적 분석을 하겠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대부분의 자료는 실제로 하는 현장 점검을 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모의로 한 거라는 거죠. 모의 분석이라는 그래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홍수가 났을 때 측정한 값을 한 것이 아니라요. 가상으로 홍수를 우리가 이제 모의 실험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해석 모델을 통해서 계산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증적으로 분석을 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홍수의 경우에는 각 댐에서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유량이라던가 수위 관측이 실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이제 데이터라던가 여러 가지를 그렇겠죠.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워낙 민감한 사안이 다시 떠오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이번 결과에 따라서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기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뭐 정치 공방을 저희가 여기서 다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소모적인 얘기를 저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회에 검증을 해서 정확한 결과를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4대강을 다시 소환한다. 왜 소환했느냐. 지금 수해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정치권에서 4대강 문제를 다시 정쟁의 도구로 소환을 하면서 잘못을 따지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고통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4대강 사업 이야기가 오늘 주제가 있길래 사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몇 분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판단이 다 달라요. 4대강이 정말 홍수 조절 효과라든가 여러 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있다는 전문가도 있고 없다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제 귀일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우리가 4대강 사업 그러면 그렇죠. 4대강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 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의 구상을 그리면서 준설 작업이라고 해서 보를 그 수심을 깊게 파서 보를 만드는 이것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좌절됐죠. 네. 대운하 공약은. 그런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게 보를 만드는 게 원래 중점이 아니라 원래의 그 취지는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때 하천 정비를 많이 했었던 부분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류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지류나 지천은 많이 이제 방치가 돼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홍수 피해의 한 98%가 지류와 지천에 집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둑이 터져도 이제 임시 복구공사, 임시 방편식으로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은 또 지자체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렇죠. 기존의 4대강에 대해서 워낙 정치적인 공방이 많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4대강 족쇄에 묶여가지고 정작 해야 될 지류 지천에 대한 사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홍수 피해가 더 컸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뭐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증 분석을 하는 거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그동안 정부가 4대강 이야기는 많았지만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도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소규모 하천 정비를 해야 된다 했는데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치수 사업은 사실 100년을 바라보면서 장기간 투자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라 정권에 불문하고 이거는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일부분은 공감하지만 일부분은 생각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4대강 사업을 반대해서 이렇게 뭐 피해가 커졌다는 취지로. 그런데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게 정쟁의 소지가 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걸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을 거라는 네. 거냐라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 4대강 사업이 소환된 과정은 참 유감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이 환경이라던가 주민들의 어떤 삶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이런 정쟁을 끝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제대로 짚어요. 예, 제가 이제 실증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예.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른 건 실증적 분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서 결론이 뭐든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는 게 이제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 섬진강 주변 5개 기초단체장이
굉장히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전남 곡성, 구례, 전북, 이번에 남원, 피해가 컸던 인천, 곳인데요. 순창. 다. 예. 이분들 지금 정치권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빨리 멈추고 체계적인 수계 관리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귀담아 들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권이 적어도 과학적으로 실증 가능한 문석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쟁에 이용되면 안 되는 소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주장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기록을 해서 다음 공천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섬진강 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대강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원유에 따른 제방 붕괴였다면은 4대강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제방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제방 밑부분에서 파열이 난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엄격하게 항의하는 거는 굉장히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자원공사, 환경부, 기상청이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와 수공은 네. 기상청 예보 등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상청은 그런 수공의 설명은 아니다. 우리는 제대로 그때 당시 예보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어떤 책임 책임 미루기를 공방, 하고 미루기를 하고 있는군요. 있는데 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홍수가 계속 올 수 있는 것이고 기존의 어떤 시설들이 뭐 한 30년 정도의 시설을 봤다면은 네. 앞으로는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앞으로의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치수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해야 된다. 네. 여기에 전문가들의 역량이 모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겁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류 위주로 하천 정비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때 4대강 반대했던 분들은 지천 지류만 관리해도 가능한 건데 왜 본류를 이렇게 하느냐 하고 또 반대했었던 그런 기억도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예. 이번에 그 섬진강 사태에도 그 미리 그 강 주변에 있는 이제 그 나무나 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면은 네. 비가 많이 왔을 때 훨씬 많은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안동 지역에 그 구담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천 정비 사업을 4대강으로 하기 전에는 거기 하천이 숲이 막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물이 빠지면서 이제 거기가 원활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하천 정비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네. 특히 지천 지류의 관리는 필요한 그래서 것 이 부분에 같네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지류지천 사업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예. 같다면 그것부터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했어야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정치 공방과 맞물리면서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겠죠. 조사 그렇죠. 결과 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 사실 섬진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피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곡성이 맞습니다. 600억 원 피해가 난고요. 아. 구례가 1268억 원, 남원은 10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 실제로 주민들의 삶이 겪는 고통은 사실 수치화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더 큰 피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좀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좀 냈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정의기억연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개혁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관련 내용을 성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그 정의기억연대의 이나영 이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수요 시위 기자회견에서 한 건데 어제 그 수요 시위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1452차 수요 집회입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세계 연대 집회 8차 집회였습니다. 좀 조용하게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했느냐. 정의연 사태로 걱정을 끼쳐서 전 세계 시민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이신 할머니들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찰할 기회를 갖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공인회계사 네트워크 말근의 회계관리체계 개선 방안 용역을 줬습니다. 아. 거기에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받았더니
앞으로 회계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뭘 했냐면 예. 2019년 회계 업무, 세무 업무, 2020년 현재 재단의 회계 관리 수준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 말근에서. 기간은 그럼 2019년, 20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제안을 한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회계 관련한 주요 내부 통제 절차를 정비해라. 회계 공개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해라. 이렇게 공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하나 더 한 것은 이용수 할머니의 구원을 되새긴다라고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5월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의연과 윤미향 현 의원에 대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성찰과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뭐 각계 전문가 한 13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자회견 내용 지금 요약을 해주셨는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 의원이 회계 네. 차원에서 고쳐야 될 부분, 그러니까 뭐 네.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성찰과 비전위원회 관계자분들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한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고언을 받아들여서 미래 세대 교육에 더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쨌든 성찰과 비전이어야 된 관계된 분들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주적이지 않은 조직이다. 이런 것은 뭐 검찰 조사라든가 회계관리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고견을 주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회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결국은 검찰의 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일정 부분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이 아마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검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어떤 재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회계자료 지출력을 아마 분석을 하고 그렇겠죠.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조만간 윤미향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밝혀질 부분은 또 뭐 밝혀질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이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예전과 달리 비판하고 성토하는 목소리도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 목소리를 지금 잘 반영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했던 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운동 자체가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분들이 좀 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건 다 아실 텐데 네. 8월 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를 기림하는 날입니다. 이제 기림이라는 건 추모하는 것도 네. 있고요. 그런 아픈 부분을 잊지 바로 말자라는 것도 있죠. 내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판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애정어린 비판으로 돌려주셔서 그렇죠.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은 많은 운동가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의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한 바람입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네. 91년도 8월 14일 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을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이 된 것이거든요. 참으로 힘들게 걸어온 길입니다. 이 길이 폄훼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길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더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이런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회계상의 부정이라든가 기부금 유용이 있었다면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운동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또 방향을 제시하는 그렇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저희가 나눔의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눔의 집 사건에서는 지금 경기도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짧은 시간에 총 후원금이 얼마 거쳤는지 네. 어제 뭐 88억 얼마 거쳤죠. 네. 그중 얼마를 할머니들이 후원했는지 2.8% 이런 걸 다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연 관련한 수사는 지금 한 석 달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그 서울 서부지검이 중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검찰에서는 회계 자료
기대치들과 이제 실제 지출 내역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곧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핵심 피의자인 윤미향 의원을 소환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빨리 철저한 수사가 돼서 수사 결과가 공포가 되어야지 국민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핵심 지금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세월을 정의연과 함께했던 윤미향 의원이 눈물로서 해명할 것이 아니라 기존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 회계 부정인지 부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네. 회계 부실과 회계 부정을 굳이 나눠야 되느냐.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회계 부실도 회계 부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나오는 또 수사 결과 쭉 좀 지켜보면서 계속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기안84의 웹툰 복학왕이라는 웹툰이 여성 혐오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일부 지금 내용만 좀 수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도대체 문제가 된 거고 고친 건 뭐고 또 안 고친 거는 무엇인지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예, 이 기안84라는 웹툰 작가 워낙 유명하죠. 방송국에서 네.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그 작품 복학왕도 워낙 인기가 많아서 뭐 이 이름만으로도 대다수가 인지할 정도로 유명한 웹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에피소드별로 공개가 되는데요. 네. 304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이제 우기명이라는 먼저 입사한 남자 직원이 있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남자 직원, 여자 직원은 좀 이번 설명에서는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직원이 나오는데 봉지은 씨가 나오는데요. 이 봉지은이라는 인물은 인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 인턴들 중에 한 명만 뽑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여러 명 있는 모양이죠. 네네. 이제 봉지은 씨가 이제 이 안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다뤄지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일단 이 봉지은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제 보고서 작성 능력이나 이런 게 없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침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보고서를 20%밖에 완성을 안 했다던가 이런 상황이 그려지는데 뉴스에는 많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봤던 장면은 뭐냐. 팀장이 빨리 보고서를 달라라고 하니까 20%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넘어가냐. 애교를 부리는 것으로. 그래서 웹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의 생존 전략은 애교하고 딱 물음표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더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제 회식에 갔어요. 네. 이제 사원들하고 팀장하고 갔는데 조개구이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봉지은 씨가 조개구이를 배에 놓고 깨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팀장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봉지은 씨는 테이블 위에서 깨면 안 되나요? 실제로 배에 놓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다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렇게 애교를 부릴 때도 수달이 손에 눈을 대고 뭐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장면이 연상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봉진 씨가 합격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 당시 회식 자리에 있고 이 사람을 뽑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던 40대 팀장이 그날 회식날 봉진 씨와 키스를 했다. 그리고 사기과시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고요.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 때문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8월 12일 날 청원이 올라왔는데 오늘 명? 아침에 46,000명이 넘어갔습니다. 46,000명. 예, 굉장히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사람이 주장한 바를 이제 옮겨드리자면 이제 정확하게 이 웹툰이고 이 작가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이 웹툰과 이 작가를 그렇군요.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희화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요. 제가 오늘 그 작품의 댓글을 읽어봤는데요. 뭐 그냥 작품을 재밌게 보면 된다라는 취지의 글도 있었지만 여성 남성을 떠나서 업무로 입사라는 게 아니라 뭐 애교를 부린다던가 회식 자리에서 좀 과도한 행동을 해서 입사를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웹툰인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계가 최근에 뭐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의 논란이 있는데요.
이번 논란도 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또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작가가 조금 더 관점을 좀 다르게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기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기안84가 방송인이기도 하거든요.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 했더니 젊은 학생들이 유명한 웹툰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웹툰 요새 학생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웹툰이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웹툰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 얼핏 봤을 때 이제 일단 연상시키는 것이 인턴 여직원으로 뽑히기 위해서 뭔가 상사에게 뭔가 이렇게 성상납을 한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90년대에 디디에 카멘케 감독의 소파 승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들의 어떤 계속적인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턴으로 뽑히는 것도 힘든데 인턴으로 가서 정직원 가는 것도 매우 힘든데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 이 과정에서 직장 상사들의 성희롱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보는데 지금 웹툰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말하자면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왜곡된 시선으로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창작의 자유로 허용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안84라는 작가가 이런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냐 제가 보기엔 사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만약 그런 비판의식에서 했다면 네, 좋죠. 현실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사실 제가 독자 입장에서 좀 느끼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네이버가 이런 것을 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네이버의 관리 감독 책임이 좀 있다. 그래서 바쁘지겠지만 그 작가들이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때 일부분 데스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랑 수익만 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안84님의 사실 개인적인 팬이지만 예전에 이 기안84의 복화강이 청각장애인 희화 논란에도 휩싸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또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는데 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팬으로서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기안84님도 그리고 네이버도 이번 기회에 좀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